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어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공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공개한 수출 규제 시행 세칙에서 기존 3개 품목 외에 추가 규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규제 품목을 늘릴 수 있어서 우려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과 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 방안들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하다가 뺐듯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 오늘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을 백색 국가 개념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백색 국가 의미의 수출 우대국이 가지역, 그 외는 나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가지역은 4개의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들로 일본도 미국과 영국 등 28개국과 함께 가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여기서 일본만 빼내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다지역을 만들어 일본만 넣고 나지역 국가들과 비슷한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심사로 일정 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 포괄 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 간단한 서류 작업, 처리 기간 5일 혜택도 없어집니다. 우리도 일본을 우리 수출 통제 제도에 있어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좀 더 많은 제재를 부담을 가하는 분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고시 변경안을 논의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두루뭉술이한 선에서 넘어갔습니다. 맨 처음 규제를 발표했던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 외에 추가적인 규제 대상을 콕 집어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감광액,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일본이 지난달 예외 없이 개별 허가만 가능하도록 수출을 규제한 3가지 품목입니다. 이후 단 한 건의 허가도 안 났습니다. 업계에선 특별관리 대상에 탄소 섬유나 공작기계 등이 추가될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행세 측에 추가 품목은 없었습니다. 탄소 섬유 자체가 워낙 전략물자에 가까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일단은 벗어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추가 품목 규제를 가장 우려했던 건 예외 없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원칙이어도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율 준수 기업의 경우 기존처럼 일주일 안에 3년짜리 허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3개 품목처럼 특별 규제 대상이 되면 이 예외도 막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어도 일본이 언제라도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닌가. 3개 품목처럼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은 이제는 상존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백색 국가 제외 실행까지 대응할 시간은 3주 정도. 거래 일본 기업이 예외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카드를 슬쩍 꺼내드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협상이 시작됐고 한국에서 더 내기로 합의를 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강력한 선수를 던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어 다시 육성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있고 82년 동안 한국을 도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이는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So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and they will agree to pay a lot more than that. 방위비 분담금으로 거액을 내기로 했다는 말을 4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상대국인 한국은 협상이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마리는 지난 7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지 않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일 갈등 관련 한미 정상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개한 날입니다. 한일 갈등을 문 대통령과 논의했다면서 느닷없이 한참 지난 한국과의 무역협상 합의를 거론한 건데 이 무역협상이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아니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해 한 말일 수 있지만 한미 정상 간 분담금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을 지불합니다. 내년 분담금 협상은 또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마지막에 한국이 거액을 지불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쏘면서 북미 협상이 다시 열리는데 영향은 없을지 우려가 컸습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전략과 목표 둘 다 변함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미 협상이 영향받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하면서입니다. 대북 전략과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and this administration's strateg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haven't changed. Our effort is to achieve the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are hopeful that in the coming weeks we'll ge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achieve that.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몇 주일 안이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행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Now the task is for us to deliver on w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back in June of last year in Singapore. And we're fully focused on that and we are planning for negotiations in a couple of weeks. 폼페오 장관의 이번 언급이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미사일 발사와 한미 훈련으로 협상할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가 지나면 곧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대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화곡동에서 택시 2대가 충돌한 뒤 한 대가 인근 제과점 안까지 돌진했습니다. 또 중국 창사를 향해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뒤늦게 엔진 결함이 발견돼 인천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화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 2대가 충돌해 이 가운데 한 대가 인근 제과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을 때 꽝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보니까 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운전석 바퀴, 앞바퀴가 안에 가게 안에 들어가고 뒷바퀴가 저 턱에 걸려져 있고. 사고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60대 기사 2명 모두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모두 영업 중이라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며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
승객 188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중국 창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발 1시간 15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륙 뒤 엔진 결함이 발견돼 엔진 하나를 끄고 회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진 점검을 위해 동일 기종으로 항공기를 교체해 회항 2시간 30분 만인 오늘 새벽 12시 50분 다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7분쯤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7살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폐차장 내부 130여 제곱미터와 폐차 10대가 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울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 5층에서 69살 환자 A씨가 추락하면서 미화원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지고 미화원은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5층에 입원 중이었으며 여닫이 창을 통해 추락한 것 같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주려는 119 대원들에게 술에 취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고 이런 짓을 하다가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촬영됐는데 박영민 기자와 함께 보시죠.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구급차에 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이 남성,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 힘 빼세요. 손 힘 빼세요. 아파요. 구급대원이 이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을 합니다. 주인님 잠시만요. 갓길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구급대원이 밖으로 내리자 이 남성은 비틀거리며 따라 나옵니다. 차에서 내린 이 남성은 갑자기 구급대원의 모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의 가슴을 밀치기도 합니다. 제지하는 구급대원과 승강이를 벌이더니 이번엔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갑니다. 결국 이 남성은 주치자 공동대응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 광역수사대는 영상 속 남성 32살 A씨를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 광역수사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파끼리 뭉쳐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바른미래당은 내홍을 빚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수 통합론을 꺼냈습니다. 명분은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고 대상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유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 대상에는 안철수 전 의원도 언급됐습니다. 또 보수 통합의 시점은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나간 뒤라고도 발언했습니다. 옛 바른정당계와 한국당의 통합 얘기가 거론되자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측은 발끈했습니다. 특히 유 의원에게 한국당에 가려거든 혼자 가라고까지 언급했던 손학규 대표는 유 의원과 한국당 간의 교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계열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용기 있는 구상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김진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월권이라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나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보수 통합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국당 지도부에서 통합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형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영화뿐 아니라 현실에도 이런 슈퍼히어로 진짜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한 소방대원이 근무가 없는 날 나들이를 갔다가 물에 빠진 어린이들을 잇따라 구해내는 일이 있었는데 무려 6명이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분 성함은 경남 산청 소방서 소속의 조용성 소방장입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당직 근무를 마치고 가족과 계곡으로 나들이 간 경남 산청소방서 구조대 조용성 소방장. 두 아들과 한창 물놀이를 하다 바로 옆 계곡물에 8살과 10살 자매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조 소방장은 곧장 물에 뛰어들어 두 어린이를 구조했습니다. 구명조끼를 건네는 순간 여자아이가 물속으로 꾸르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애가 물속에서 오랫동안 발버둥쳐 힘이 많이 빠진 거였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애를 건져내왔어요. 이렇게. 두 아이를 가족의 품에 안겨주고서 잠시 숨을 돌리던 그 순간 같은 곳에서 이번엔 어린이 4명이 빠졌습니다. 조 소방장은 시민구조대원과 함께 물가와 가까운 곳에 있던 2명을 구조했고 이어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던 나머지 어린이 2명도 구했습니다. 거기 수심이 엄청 깊어가지고 애들 놀기에는 많이 위험했죠. 진짜 깊이 막히더라고요. 사람을 저렇게 구하는구나 하면서. 어린이들이 빠진 곳입니다. 사고 뒤 조대원의 제안으로 접근을 막는 부표가 설치됐는데요. 두 계곡물이 만나는 지점으로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20분 사이 어린이 6명을 구한 조 소방장의 모습은 이를 목격한 시민이 소방청 게시판에 칭찬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유정의 말만 믿다가 체포도 늦었다고 시인했는데 수사 지휘한 책임자들은 감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박천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고유정 사건 피해자인 전 남편의 고향 주민들은 경찰서를 찾아 부실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현장 보존도 전혀 안 돼 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전부 수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뭐 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부실 수사 비판에 경찰청은 지난달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한 달여 만에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살해 현장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살인 도구였던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정이 조작한 문자와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체포가 늦어졌다며 지적사항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현장 확인, 관련 서류 검토 및 수사 관계자 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진행하였고 실종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여 경찰청은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족 측은 부실한 수사를 경찰이 인정한 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 후속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법률, 홍보부서가 함께하는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문제도 공보규칙 위반으로 감찰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여자 손만 잡아도 성병에 걸린다는 이 어이없는 발언을 한 강사가 중등교사들 연수하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교사들이 즉각 항의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강의는 계속됐는데 문제의 강사와 연수원 측이 공식 사과를 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중등교사 1000여 명이 교원 연수에 참가한 충남의 한 국립대. 2개 조로 열린 연수에서 교사 500여 명은 귀를 의심케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60대가 돼야 얘네들이랑 떨어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여자 손만 잡아도 성병이 홍채를 살펴보고 신체 접촉을 하라는 등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과 음담 패설은 무려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교사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이런 연수를 부른 건데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심지어 성희롱적인 내용이 담긴 것을 강의라고 저희가 2시간 정도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이가 없고 많이 화가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몇몇 교사들이 강의실을 나가 연수원에 항의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강의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연수원 측은 해당 강사와 함께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한영해 주시고 이러는 바람에 저도 너무 오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사과드리고. 문제는 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열리는 교원 연수 과정에서 강사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연수를 위탁한 교육청에 그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강사를 섭외하고 이제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연수가 열리고 있지만 허술한 강사진 검증으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참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이곳에 귀촌을 하면서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하필 화해를 하러 갔던 길에 이웃 2명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경남 거제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년여 전 이곳으로 이사온 50대 남성 A씨가 100m 거리에 사는 이웃 2명을 잇따라 살해한 겁니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57살 B씨의 집을 찾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뒤 옆집 74살 할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7월 바다와 인접한 이 마을로 이사 오기 위해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 차량이 오가며 먼지와 소음, 주택 균열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주거지 신축 공사를 위해 25톤 화물차들이 수시로 이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자 제발 천천히라는 표지판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현장에서 7km 정도 떨어진 한 부둣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살인은 우발적이었지만 내친김에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70대 할머니도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남성 피해자 B씨 집에 찾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B씨가 그 화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서. 경찰은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가을을 떠올리기에는 아직 날이 무덥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겠고 한낮에 대구의 낮 기온 35도, 광주와 강릉은 34도,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70mm까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이후에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원주 23.7도, 포항 2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과 전주, 청주 모두 33도까지 오르겠고 안동과 포항도 3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 오늘 제주 해상과 남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태풍 렛기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태풍 렛기마는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태풍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건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서 내려보내자 그걸 뒤집으려고 이 김앤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새로운 뒷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제징용 사건이 파기환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던 2014년 11월.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의뢰인인 일본 기업 관계자와 전화 회의를 했습니다. 김앤장 측은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으려면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청구권 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진 법률적으로만 호소해왔지만 외교부 등 행정부를 통해 대법원을 설득하자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특히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교감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김앤장 내부 문건 내용입니다. 김앤장에서도 단 5명만 공유한 극비 사항이었는데 이 소송 전략은 실제로 추진됐습니다.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도 대법관 설득의 무기로 외교부 등의 의견서가 필요하다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문서를 대법원에 내라고 김앤장에 알려주는 등 판결 뒤집기를 주도한 정황이 김앤장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담당 국장에게 특명을 내려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에 전폭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나왔습니다. 당시 김앤장 송무팀 책임자였던 한상호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반일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대사의 관저라든가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 김혜주 기자가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하는 이 망발을 정단하라. 일본 대사의 관저 앞이 아침 일찍부터 떠들썩합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밀가루와 고추, 좁쌀을 관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합니다. 밀가루는 백색 국가를, 고추와 좁쌀은 우리 경제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속 좁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국민이 분노가 담긴 이 경제용품을 수령하기 바란다. 즉각 아베에게 전달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앞서 새벽 5시 반쯤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대표가 관저 출입구에 승용차를 대놓는가 하면 순국 선열이 흘린 피라며 고추장 분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도 1399회를 맞았습니다. 1400회 수요 집회를 한 주 앞두고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인 유학생은 동북아 청년들이 연대해 평화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피스 챌린지 같은 서로서로의 연대하고 평화에 이어가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도 공직사회에 남은 일본식 행정용어를 고쳐나가는 등 노아베 공동행동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 모습, 미국 텍사스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아프리카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끌려왔던 시대, 그때 영상이 아니고 지난 3일 한 흑인 용의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말에 탄 백인 경찰이 마치 노예처럼 흑인 용의자를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경찰의 즉각적인 사과에도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말을 탄 백인 경찰관 2명이 한 흑인 용의자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갑니다. 수갑이 채워진 용의자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말 꽁무니를 따라 터벅터벅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미국 텍사스에서 벌어진 이 연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his is 2019, not 1719. And so we have to send the message that we won't stand for this in America. 노숙인인 용의자는 건물에 무단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았다고 경찰은 연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1800년대에 도망치다 붙잡힌 흑인 노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m appalled. I believe that the way that they handled him is disgusting. The family is offended. The family is upset.
갤버스턴시 경찰국장은 용의자에게 망신을 주는 잘못된 일이었다며 사과하는 한편 밧줄 사용도 즉각 금지했습니다. 각각 2년차, 4년차인 이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현재 없으며 연행된 용의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밤에 난데없는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없이 달아나는 사람들, 또 길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람들도 눈에 띄는데요.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고 지나갔는데 이걸 총기 난사로 착각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총기 공포증의 한 단면이겠죠. 어미 사자가 조심스레 개울을 건넙니다. 엄마의 시범을 보고 아기 사자들이 뒤를 따르는데요. 잔뜩 긴장한 발걸음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남아프리카 말라말라 동물보호구역에서 관리원이 촬영한 화면인데요. 아기 사자들은 생전 처음 물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밤 수백 가닥의 레이저 불빛들이 건물 외벽을 수놓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홍콩 시위대의 시위 도구로 등장한 건데요. 레이저 포인터는 시위대가 경찰의 사진 체증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홍콩 경찰은 며칠 전 레이저 포인터가 무기라 주장하며 대학생 1명을 체포했습니다. 시위대는 항의의 표시로 레이저 포인터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이 경복궁 근처에 가보면은 이 동십자각이라는 누각이 생뚱맞게도 도로 한복판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경복궁 담장과 연결돼 있던 하나의 문화재인데 일제가 강점기 시절에 떼어내서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조각상도 사라져버렸는데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이번에 의외의 장소에서 그 조각상이 발견됐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경복궁 동남쪽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동십자각. 교통섬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본래 경복궁 담장 모서리에 있던 누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흑백 사진에서 본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장을 끊어낸 건 1920년대 말 당시 일본인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경복궁 뒤편에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도로를 상당히 확장하고 정비하는 일을 벌이는데 그와 함께 동십자각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앉게 되지 않았을까. 일제가 담장을 철거하면서 동십자각의 계단도 없어졌습니다. 입구에는 상서로운 동물의 형상을 한 조각상도 서 있었는데 그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취를 모르던 이 조각상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궁궐안에 보관된 석조물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 창덕궁 내 현장 사무실 근처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서십자각 조각상과 비교해보니 사라졌던 동십자각 조각상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진하고 같은 위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그 무늬 하나, 뭐 문양 하나, 그걸 세볼 때 아니면 전체적인 형태라는 거 볼 때 일치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사라졌다가 90여 년 만에 발견한 동십자각 조각상. 문화재청은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 담장을 복원하고 조각상도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현존하는 미술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가운데 한 명이죠. 데이비드 호크니.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 곧바로 이어서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유명 작가의 전시와 인물 다큐멘터리가 함께 선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는데요.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데이비드 호크니 개인전. 관람객 37만 명을 넘기며 현대 미술 전시로는 기록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시에 이어 호크니의 삶과 행적을 내밀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호크니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 동성 연인에 이르기까지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호크니가 살아온 도시와 현지 인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 세계 또한 꼼꼼하게 조명합니다. 추상화가 대세를 이루던 1960, 70년대 단순한 구상화를 추구해온 그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Trying to think of it in simple ways, of course people will respond. Everybody does law. 일본에서 나고 자라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작고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제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 집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건물에 깃드는 빛과 바람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영화는 이를 통해 시간과 함께하는 유기체로서 생명의 건축을 디자인한 그의 건축 철학 속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업주는 건축을 사람에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인간의 맛이 이렇게 더 느껴지는. 포도 호텔을 비롯해 제주에도 여럿 남아있는 이타미 준의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건축을 부동산 가치만으로 바라봐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주 영화 개봉에 앞서 어제부터는 화가로서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회화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소방관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안성 박스공장 폭발 화재 사고의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공장 관계자 등을 조사해봤더니 폭발이 일어난 지하 1층에 불이 잘 붙는 화학물질 서너 가지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공장 건물이 뼈대마저 휘어진 앙상한 몰골을 드러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붕괴 위험으로 불이 난 지하 1층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 외부만 감식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구조물이 다 철거가 되고 지하 부분이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정밀 감식 실시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우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당시 공장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당초 폭발 지점인 지하 1층에는 불이 잘 붙는 반도체 세정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장 관계자들은 세정제가 아니라 반도체 연마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마제는 4만 리터나 있었지만 불이 붙지 않는 물질이라 화재 원인에선 일단 멀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연마제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화학물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잘 붙는 화학물질 서너 가지도 보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관련법에 맞게 보관했는지, 화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직한 서건호 소방장의 사고 당시 상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차 폭발이 아닌 1차 폭발 전에 이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고 검은 연기가 나는 지하 1층으로 들어가다 1차 폭발 때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석 소방장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이 수여됐고 연결식은 오늘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 SNS에선 이렇게 직접 다이어트 제품을 이용하고 효과를 봤다는 체험기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직접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유통한 업체와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허위 광고들이 함께 적발이 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 다이어트 커피 체험기 영상입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4kg이나 줄었다며 해당 제품을 먹으면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보셨죠? 삼겹살에 피자에 술까지 먹었어요. 이 체험기는 해당 업체가 직접 제작한 가짜 체험기 영상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식품허위 과대 광고 373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40%가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였습니다. 체험기를 통해 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방탄커피도 적발됐습니다. 버터 등을 넣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제품으로 홍보했지만 허위 과대 광고였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일시적인 포만감으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건강 및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다이어트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SNS 광고에서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비교 사진을 이용해서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검증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원천 기술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과학기술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가장 먼저 카이스트가 대대적인 기술 자문단을 꾸렸는데요. 기업체들의 기술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정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카이스트가 기업들의 소재, 부품 원천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구성한 기술 자문단입니다. 출범 사흘 만에 100여 건의 기술 자문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원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재와 기계 부품, 화학 관련 업체들입니다. 카이스트는 업체별로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전현직 자문교수 100여 명을 연결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 자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드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경험과 지식들을 활용해가지고 자문을 드릴 생각입니다. 국내 과학기술의 유람인 대전 대덕특구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국내 첨단 기술 개발을 선도해온 정부 출연 연구기관 26곳이 모여있고 정부 기관과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까지 합치면 전문 인력만 6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십 년간 연구 역량을 축적한 대덕특구가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학 그리고 산업계와 같이 협업 관계를 잘 발휘를 함으로써 그 지금 갖고 있는 원천 기술 확보 또 기술 패권 전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본격 시동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폭염에 약한 닭은 찬물만 먹여도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찬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 공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을 내놨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란개 농장. 닭 수백 마리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닭은 땀샘이 거의 없다 보니 체온 조절을 제대로 못해 온도에 민감합니다. 더위를 발산할 수 있는 땀샘이 없습니다. 체온이 아주 다른 동물에 비해서 높은 고온 동물이죠. 더위에 약한 닭에게 15도가량의 찬물을 4주 동안 마시게 했더니 폐사율이 84%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는 농가의 희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찬물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찬물을 공급해도 흐르지 않아 금세 미지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 양계장 온도는 35도를 넘을 만큼 무덥지만 수온은 1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시원한 물을 공급해주는 냉수 급수 시설을 도입한 겁니다. 전국 18개 농가가 이런 급수 시설을 사용한 결과 폐사율이 80% 넘게 줄었습니다. 출하 일령이 짧아지고 폐사율도 감소하여 생산성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증감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폭염으로 폐사한 닭은 800만 마리가 넘었고 올해에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시범 운영 중인 냉수 급수 시설을 양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결과 음주사고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음주를 했을 때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내부순환로 홍지문 터널 입구 쪽에 고장 차량이 서 있어 그 여파로 뒤쪽 기름 램프부터 긴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고척교부터 철산교 사이 정체고 나란히 가고 있는 안양천길은 성산대교 방향으로 힘겨운 모습인데요. 오금교부터 목동 운동장 지날 때까지 지체와 정체입니다. 동서문로 도심방면 성신여대 입구부터 한성대 입구역까지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고 증산로 성산대교 방면 증산교부터 월드컵 터널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 몇 번씩 받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중에는 청담대교가 가장 힘겨운 모습인데요. 북단에서 남단 방향 건너는데 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 통제 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양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사이 통신시설 설치 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방향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 세칙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1차 규제에 이어 2차 규제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한 번 허가만으로 3년간 별다른 제한 없이 통관이 가능했던 품목 중에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현행 일주일인 처리 기간도 개별 허가 대상은 90일로 늘어나는 등 절차도 크게 까다로워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주요 물자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차 규제 한 달이 지나도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통관 허가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까지 가시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 등 경제 전반에서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등 금융수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여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 등 기본 경제 여건은 튼튼해 충분히 견딜만 하다며 단계별 대응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위험관리 대책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대책도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 맞는 시장 개입과 정책의 유연성도 고려할 때입니다.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뉴스 SL이었습니다. 일본이 어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공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공개한 수출 규제 시행 세칙에서 기존 3개 품목 외에 추가 규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규제 품목을 늘릴 수 있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더 많이 내기로 이미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과 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무덥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겠고 오늘 한낮에 대구의 낮 기온 35도, 강릉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전 33도로 전국에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70mm 정도까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에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제주는 28.2도까지 오르면서 벌써부터 날이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춘천과 원주, 청주와 대전, 울산 모두 33도까지 오르겠고 대구가 3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고 서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9호 태풍 렉기만은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 기업계가 변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